이때 책 한 권을 다 요약해서 하는 거여가지고요. 2시간 동안 몰아가는 게 좀 무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5, 60년대 부분, 아니 50년대, 7, 80년대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제가 그냥 쓱쓱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시면 책을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7, 80년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책에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뭐 90년대처럼 길지는 않아요. 신데렐라가 없던 시대니까.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 80년대도 한국에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70년대는 그럼 왜 그랬을까? 70년대는요, 본격 소설 이런 데서는 결혼이 시장판에 나앉은 이야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예컨대 휘청거리는 노을, 박원서의 소설 같은 거요. 예컨대 마담 뚜 이런 거 있죠. 결혼 상담소. 그건 아예 그냥 자리 놓고 흥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도 물론 중매쟁이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돈 갖고 왔다 갔다 거래하듯이 이루어지는 결혼을 보통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애들까지도 이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데 대한 또 분개 같은 것들이 그 시기에 지식인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청년문화에서 보면은 예컨대 뭐 최인호나 박범신이나 뭐 조혜일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설을 보고 있으면 부잣집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연애하는 얘기가 꽤 있어요. 남성 인물형이 어떠냐 하면은 듬직하고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해갖고 잘 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남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지배하는 세상과 가족 질서에 짓눌려서 막 그게 싫어가지고 칼을 떠는 상처받은 왕자들이에요. 맞아요. 왕자는 왕자인데 상처받은 왕자예요. 그러니까 지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그 신데렐라를 보호할 여유가 없는 남자들인 거 있죠. 예컨대 겨울나그네에서 맨날 바깥으로 나가서 방황하는 남자 뭐 이런 김수현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돈은 많으나 되게 부도덕해서 맨날 새엄마 갈아치우고 이런 집안에 있는 아들, 그래서 삐뚤어지고 있는, 머리는 똑똑하지만 맨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근데 그 상처받은 남자를 좋아하는 가난한 여자, 이런 식의 구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데렐라 같다고 보긴 되게 어려워요. 80년대에 조금 약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건 사실 순정 만화 쪽입니다. 근데 만화라고 하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좀 아니죠. 오랫동안 소위 10대, 그러니까 20대가 되기 이전에 미성년의 이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수용하는 작품이었죠. 그나마 전형적인 신데렐라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온 캔디 같은 순정 만화였습니다. 이건 이제 수입품이었던 거죠. 어쨌든 신데렐라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것도 어린애들이 즐길 수 있는 시대까지는 오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그 인기를 끌었던 황미나나 김혜린이나 신일숙 같은 순정 만화는 그럼 신데렐라가 아니었나? 혹시 그때 그 만화들을 열심히 보신 분들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 얘기 아닙니다. 네. 거기 여자 주인공들은 주로 혁명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정치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결혼해갖고 부잣집 남자하고 잘 살 거야.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다른 종류의 여자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순정 만화들이. 그래서 본격적인 신데렐라는 이제 뚝 뛰어넘어서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신데렐라 드라마의 전성기. 텔레비전 드라마라고 하는 굉장히 대중적인 매체와 양식 속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야말로 화려하게 뽑히는 한 10몇 년 동안의 시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1994년 MBC의 사랑을 베풀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선미, 김희호 그분의 이준석 연출이었고요. 이게 정말 본격적인 인기의 시작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 없이 개차반 주정뱅이 오빠가 살고 있는 백화점의 고졸 여사원 이진주, 신의 나였죠. 바이크와 색소폰을 즐기는, 그래도 이걸 얼마나 멋지게 그렸는지 정말. 바이크를 타고 막 이런 것들을 바하고 재즈바 같은 데서 색소폰 불고 반항아적 기질을 갖고 있는 백화점 후계자 안토, 차인표. 결국 이 둘은 이 드라마 하다가 결혼했죠.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씩씩해요. 그 신혜라 인물형이, 이진주 신물형이. 그래서 그야말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고 얘기하는 캔디 형 신데렐라여서 이때부터 캔디렐라, 우리나라 신데렐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캔디렐라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캔디가 갖고 있는 여파를 볼 수 있는 거죠. 3년 후에 같은 연출가가 결혼 내놨은 97년 작품과 다시 인기를 모았고 여기서도 차인표,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주인공의 최진실이었는데 사실은 차인표가 안 뜨고 안재욱이 뜨는 바람에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그야말로 원조 한류 드라마쯤 되죠.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휩쓸었습니다. 안재욱 전성시대가 이제 한동안 열리게 되죠. 자, 90년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 90년대는요,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기예요. 특히 한국 대중예술사의 90년대는 우리 보통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00년이나 01년에 뭔가가 일이 많이 터졌어요. 6.25, 1950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터졌어요. 그런데 70년대는 70은 아닌 것 같아요. 71년 정도의 그 대중예술이 바뀌는 것 같고요. 대중예술사로 봤을 때는 80년, 확실히 80년에 바뀌어요. 이때는 전두환 시대 시작 때 92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가요사도 그렇고 영화사도 그렇고 이 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요사가 제일 알기가 쉽죠. 1992년. 우리 90년대 가요사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형. 문화대통령 서태지. 네, 서태지의 난 알아요가 92년에 나와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그 전에 발라드 시대, 조용필 시대에서 발라드 시대로 갔다가 92년 난 알아요를 계기로 해서 댄스뮤직 시대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판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혹시 결혼 이야기라고 기억하세요? 네. 이 옛날 작품을 다 기억하시는군요. 최민수하고 심혜진 나왔던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이전과는 다른 로맨틱 코미디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영화의 시대가 되는데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인기 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 만드는 방식이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영화사 사장님이 좌지우지하던 때하고 다르게 프로듀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진짜 이 영화를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왜 요즘 프로듀서들이 하는 방식처럼 완전히 계산해서 만드는 제작 방식이 이 영화가 최초였어요. 이걸 제작했던 사람이 77학번인가? 서울대 미학과는 굉장히 젊은 친구였어요. 거의 갓서른쯤 되는 신철이라고 하는 기획자였고 포스터도 굉장히 여러 장을 찍고 이게 타겟이 어느 층이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완전히 이제 기획을 해서 기획자가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돈 가진 사장님들이 대충 저기 신성이라고 어긋난 나오면은 대박을 터뜨리는 거야 이렇게 제작을 하던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서태지 그 다음에 결혼 이야기로 시작된 로맨틱 코미디와 기획의 시대. 그럼 드라마에서는 뭘까요? 1992년에 질투가 나옵니다. 최진실과 최수종이 나온 16부작 미니시리즈의 시작. 놀랍게도 이 작품들이 다 같은 해예요. 되게 희한하죠. 뭔가 대중예술사의 판도가 싹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은 90년, 91년이 아니라 92년이었어요. 근데 되게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히 대중예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확 바뀌는 시대가 뭔가 정치적인 뭐가 있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저는 머릿속이 이런 것 같아요. 정치가 바뀌면 대중들의 심리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바뀌니까 좋아하는 작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좋아하는 작품이 바뀌는 걸 보고 무슨 사건이 있었지? 하고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어요. 예컨대 50년 이건 뭐 너무나 말할 것도 없고 60년, 61년 예, 저거 4.19, 5.16 있었던 시대잖아요. 71년은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한데요. 72년이 시월 유신이잖아요. 71년이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뭔가 71년, 72년 사이에 휙 바뀌어요. 그리고 80년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시대고요. 그 92년은 어떤 시대일까요? 금지곡이 풀리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사회계층에서 민주화가 확 불때잖아요. 92년이요. 왜 그랬을까요? 92년에 정치적으로 왜 우리 문민정부 시대 YS 정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93년 2월에 YS 취임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선이 언제 있나요? 92년 12월에 있어요.
근데 92년 12월에 있으면 왜 또 미리 바뀌어? 이거 이상하죠? 이해가요. 4월 총선, 12월 대선이에요. 네, 이런 해였어요. 무슨 얘기냐? 4월 총선하면 벌써 느낌이 오는 거죠. 대선이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하고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해갖고 20년에 한 번씩 이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 해가 딱 그 해였어요. 4월 총선 12월 대선이었는데 4월 총선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군인 출신 대통령의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 왔죠. 왜냐하면 YS가 되든 DJ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정주영이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YS가 아무리 1번이고 민자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총재까지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김복동 이런 사람이 될 거는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의 30년 시대가 끝났다고 느낌이 오는 시대였어요. 자, 그 얘기는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군부 독재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사회운동의 시대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해가 92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때가 소련 붕괴죠.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뭔가 휙 뒤집히는 시대였어요. 포스트 모던, 페레스트로이카 막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오는 때가 딱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대중예술의 큰 트렌드가 확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해에. 이렇게 시작했었던 트렌디 드라마가 94년 정도 돼서 드디어 신데렐라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의 30년 시대가 끝나고 비록 여당은 풀렸지만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된 시대. 불충분하지만 절차적 민주화가 그래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대. 임금과 노동 조건이 나아져서 먹고 살만해진 시대. 이게 쫄딱 망한 게 IMF로 망한 거 아니에요. 다시 양극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진짜 87년 6월 항쟁 789 노동자 대투쟁 하고 나서 임금이 좀 낮은 시대였어요. 진짜 좀 살기가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나마 경기가 나았어요. 삼조 호황의 끄트머리였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산권이 붕괴됐다는 건 뭐냐? 자본주의가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체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90년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벌 회장이 이때처럼 존경받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재벌 회장님들 그 자서전 엄청 팔렸고요. 특히 이제 이건희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게 감동적으로 와 닿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 재벌 회장님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나오던 시대가 1990년대였어요. 지금은 또 다르죠. 재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회장을 존경해? 지금 사실 그런 여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90년대는 희한하게 재벌 회장이 존경을 받는 그런 대중적인 심리가 있었던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 이 자본주의적 지배 질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가장 높았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잘 노력하면 그래도 자유롭게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던 시대라고 보이는 거죠. 이제 부자가 되는 일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벌 회장님이 존경받는 시대인데 그럼 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잘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의 개인의 개성과 욕망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야말로 이제 신파라고 하는 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1990년대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서 민주화 시대에 성장해서 이 두 시대를 다 지나간 시대로 치부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자신은 유일하고 나는 나다라고 개인으로 선언했던 그래서 가족을 비롯한 온갖 끈적한 관계로부터 독립하는 사회 심리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이제 갓 50쯤 되는 40대 후반쯤 되는 친구들인데 이 세대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탈정치적 정치 무관심 이랬으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지금 국민들 중에서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홀로 계층 상승을 해도 별 죄책감이 없고 부자 남자 결혼해도 별로 소갈이하지 않는 며느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 94, 5, 6 하고서 97년 말년 8년 넘어가면서 외환위기가 왔어요. 98년부터 신데렐라 스토리가 인기가 있기는 있는데요. 약간 뭐 하나가 더 붙어요. 무슨 얘기냐? 악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팥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쥐 말고 팥쥐가. 콩쥐하고 팥쥐하고 죽을 듯이 싸워요. 도대체 이거는 왜 나왔을까? 아니 그냥 신데렐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되지 왜 꼭 팥쥐를 등장시킬까? 저는 이 외환위기라고 하는 사건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한쪽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뭔가의 불안함 같은 거 있죠. 예, 이전 투구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불안함을 조금은 부추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앞에 있었던 희망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지속은 되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가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호지파지 드라마, 신데렐라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98년에 토마토, 이게 이제 김희선의 출세작이죠. 그다음에 이후의 모든 것, 뭐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9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게 이후의 모든 것 화면인데요. 홍보 화면입니다. 김소연, 지금도 악녀를 그렇게 잘하는 펜트하우스에서 이때도 악녀였어요. 예, 이때도 악녀. 근데 이때 여자들의 꿈은 뭐냐면은 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유리구두 흘리고서 왕자님을 선택해주기 바라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대부분 그 사랑하는 그대뿐만은 사실 별로 그렇지 않은데 별은 내 가슴에부터 디자이너를 꿈꾸거나 앵커우먼을 꿈꾸거나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되게 멋있는 전문직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업계의 최고 권력자의 젊은 남자하고 결혼까지 성공하는 이야기. 그 뭐 완벽한 신데렐라에다가 캔디렐라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신데렐라와 달리 이 시대의 그 이들 주인공 여자들의 그 직업적인 욕망이 되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에 대한 욕망이 마치 남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여자 신데렐라가 나올 수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1960년대는 그렇게 성장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어요. 근데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다 학력 높아지고 여자들이 취직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고 뭐 취직이 잘 되고 대학만 졸업하면 이런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 나도 옛날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던.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그 이전에 다 어쨌든 계층 상승에 대학만 졸업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졸업하면 바로 시집 가야 된다 이러던 시대였는데 90년대부터는 무슨 소리야 나 취직해서 돈 벌고 나도 똑같이 학력고사 보고 남자하고 똑같이 입사시험 가서 들어왔어. 내가 뭐 꿀리는 게 있다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멋진 앵커우먼이나 디자이너가 돼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업계에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내 재능을 더 펼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나가면 소위 알파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뒤지지 않고 아들한테 뒤지지 않고 성장한 딸들이 성장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의 한 중반부 사진의 한 위 정도를 볼까요? 사실 IMF 외환위기가 오면은 이런 식의 희망이 꺾여야 마땅해요. 근데 이 초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옛날 거 한번 되새겨보세요. 구조조정해가지고 다 명예퇴직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이게 이렇게 수십 년 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제성장은 좀 지속되리라. 조금 있으면 나아지리라.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됐지. 이렇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거나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완벽하게 끊어질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중들 마음속에 희망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래도 지속은 된 겁니다. 그 파츠가 나와서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속은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몇 년이 더 가니까 진짜 이게 될까?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현실에 좀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데렐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계층 상승을 멋있게 하는 디자이너나 앵커우먼을 성공하는 거 그 얘기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공감이 안 되는
시대가 몇 년 후에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변합니다. 너무 웃기게 변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하는 건 뭐냐면 신데렐라가 되게 추레해져요.